환상의 눈썰매 왕국이 깨어났어요. 압도적인 길이와 압도적인 스케일. 새롭게 바뀐 경주월드 스노우파크에서 최강의 스릴을 즐겨보세요. 블록버스터 눈썰매장 경주월드 스노우파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가족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네. 되게 참 우리 아팠던 기억인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데는 사실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백화점이었고요.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약 1,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 매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전 국민들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그 매몰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5일이 지나고 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 더 버티고 생존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19살의 애띤 소녀였던 박승현 양입니다. 전 국민들은 열광을 하죠. 기적입니다. 흙더미 속에서 15일 이상을 버틴 거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녀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달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흙더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냐는 거죠. 그 19살의 예띤 소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중간에 한번 비가 내려서 그 빗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것은 굶주림이나 목마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분은 가족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랐대요. 떠올렸어요. 같이 엄마 아빠하고 식사를 가고 같이 여행을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녀의 인터뷰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우리 혼자로서는 때론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망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도 어디다?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입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상처를 받지만 가족에서 받는 상처는 더 아프고 오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철을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리에 앉는 거 아니겠어요? 뭐 힘들겠어요? 사실 전철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는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만원 전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몸을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앉으려고 합니다. 자, 만원 전철이었어요. 출퇴근길에 자리는 하나도 없고 겨우 삐집고 들어와서 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다행히 앉은 사람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야, 앉겠다는 마음으로 앉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셉치기를 합니다. 딱 셉치기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걸 본 여러분들 어떨까요? 만약 여기에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 너무 많이 평상시에 착취당하고 권리를 빼앗겼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다. 분노를 느껴요. 하지만 뭐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웬만하면 참고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받았던 불편함이 소화된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루에도 조금씩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소화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전혀 소화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에요. 좀 전에 나를 불편했던 그 사람은 좀 있으면 잊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 번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때 그 아픔이 어제 일처럼 올라오고 여전히 가슴이 아파집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이기 때문에요. 바로 가족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 803에 가서 등산할 때 외롭습니까? 오히려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데 오히려 자유함을 느껴요. 정말 우리가 외로울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함께 있는데 그때서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아프고 깊어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안 돼요.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아요. 내 가족인데, 네? 네. 내 엄마인데, 내 아빠인데,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잔소리하고 비난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 반면에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의 강의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런 말을 하죠. 행복한 가족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족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행복한 가족은 별로 특색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한 가족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불행한 이유를 갖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가족 그리고 불행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유와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건강한 가족 관계 그리고 건강한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가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주제인 가족의 발견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경 생리학자입니다. 세계적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보다 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계의 최강의 존재가 됐는가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협력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단단한 이빨과 근육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들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 바로 상호 협력이에요. 여러분. 자, 이 상호 협력을 가족으로 끌고 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바우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밀 병기는 바로 상호 협력이었다고. 자, 그러면 이 상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에게가 중요한지를 먼저 제가 이제 자연계에서 인간 못지않는 그 두 족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협력이 중요한지. 네. 인간 못지않은 협력으로 유명한 동물이 있습니다. 늑대들이죠. 네.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점령한 가장 번성했던 족속은 사실 호랑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늑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들은
자연계에 있는 맹수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동물이 누군지 알아요? 늑대들이에요. 늑대들을 전멸시키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썼고요. 그리고 늑대들을 멸절시킨 다음에 여전히 그 늑대들이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늑대인간 신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중세기가 끝나갈 무렵 많은 사람들이 늑대인간으로 오인돼서 실제로 화형을 당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소련이 무너질 때 많은 유럽인들은 공포에 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철의 장막에 의해서 가둬져 있던 러시아의 늑대들이 유럽으로 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전히 늑대들의 두려움 이어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동물원에 이제 늑대를 가둔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촘촘하지 않아서 아주 어린 꼬마가 그 늑대 우리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손을 집어넣은 순간 늑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경악을 합니다. 그 늑대는 동물원에서 태어났고요. 자연계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맹수의 야수성을 가진 걸 보면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늑대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운 것을 제가 유학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이 늑대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늑대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빨, 근육, 그게 아니에요. 이빨은 호랑이나 사자가 더 단단하죠. 그들에게는요, 늑대들에게는 인간에게만 있을 법한 상호 협력의 비밀병기가 있는 겁니다. 그 자연계에서 살아남는 노련한 늑대들은요, 10마리의 무리가 눈을 받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걸어갔는지 10마리가 걸어갔는지 노련한 사냥꾼도 그걸 추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걸어가면 그 나머지 9마리는 정확하게 선두에 걸어갔던 그 발자국에 발을 찍는 거예요. 늑대들은 여우의 장깨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이라는 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동물이 부상당한다는 건 바로 죽음입니다. 동물 농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병원도 없고요. 하지만 늑대들에겐 틀립니다. 무리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케어하고 치료하고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바로 상호 협력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바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늑대 못지않게 번성한 최강의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범고래입니다. 우리는 그 조스에서 봤던 그 백상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최강이죠. 백상아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상아리를 사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범고래예요. 자, 이 범고래는 이 적수가 없는 최강자입니다. 백상아리를 주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백상아리를 사냥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백상아리의 간만 빼먹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로 보십시오. 간만 빼먹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단단한 이빨과 최강의 근육질 몸을 가진 백상아리를 어떻게 그 범고래가 사냥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면 상호 협력이에요. 역시 가족 단위입니다. 할머니, 이모, 삼촌으로 이어진 이 가족 단위들이 갖고 있는 단단한 협력이에요. 이빨이 아닙니다. 근육이 아니에요. 뛰어난 상호 협력입니다. 그 상호 협력이 바다의 제왕이 되게 하고 늑대들 무리가 지구에 번성했던 것은 바로 협력의 비밀병기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계로 넘어올게요. 일본의 명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유명한 명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한 시골 마을에 이제 전국시대 정말 대혼란의 일본의 시대에 그 산골 마을에 이제 농부들은 보리 타작이 끝났을 때 산적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뺏어가고 돈 되는 것들은 다 걷어가는 냉혹한 산적들이 올 걸 알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 자살할 건가? 마을을 버릴지를 고민하다가 한 노인이 지혜를 짭니다. 옆에 마을이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끝까지 싸워서 마을이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떠돌이 사무라이 7명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 그 떠돌이 사무라이의 대장격인 간배입니다. 자, 이 간배가 그 평생 그 농기구만 썼던 농부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갖춰줘요. 당장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간배가 그 농부들에게 가르쳤던 싸움의 기술의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싸우는 건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을 살리려고 애쓴다면 그 전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협력이에요. 결국 승리하는 전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고 그 상호 협력의 정신이야말로 전투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호 협력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3만 불의 시대가 되고 있죠.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립니다. 생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그 성장한 자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살았던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존의 기술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협력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새내기 교수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잘 나가는 많은 분들을 봤고 한때 명성을 누렸던 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잘 나가던 분들의 몰락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잘 나가던 분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걸 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거는 단순한 어떤 불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가족애가 무너졌을 때예요. 부부의 별거, 이혼, 그리고 극심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그러면서 가족애가 붕괴되어졌을 때 충분히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살았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들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알아요? 가족애예요. 자, 이 가족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상호 협력은 여전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자, 근데 이런 가족 간의 단단한 화목과 협력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 가족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전 세대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사이에 있었던 비극적인 경험과 때론 아픔들 그리고 상처들은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모든 문제들이 검주처럼 꼬여 있어요. 사실은요. 현재 문제가 있는 듯하나 그 이면에는 이전 세대에서 오는 아픔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연구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반복 강박.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불행했던 경험을 평생을 통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린 시절 외로웠으면 성인이 되면 좀 더 덜 외롭고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스스로의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관찰하면서 마치 불행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불행했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가를 관찰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정신분석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정상인의 4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좋아한 건 술을 좋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포옹과 폭력으로 그 가족들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서적으로 너무 냉담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대화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알코올이 주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는데 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냐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죠. 자,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학대할 부모가 되어질 가능성은 정상인의 몇 배가 넘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아실 거예요. 가정폭력과 그런 가족의 불행들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스티븐 잡스예요. 자, 스티븐 잡스의 친부는 어떤 사례냐면 시리아 유학생입니다. 지금 IS가 준동하는 바로 그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출신의 한 유학생이 이제 미국에 와서 한 미국 여성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스티븐 잡스예요. 자, 스티븐 잡스의 친부는 이제 책임을 지려고 고향에 연락을 하죠.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종교가 다른 그 이유로 인해서 고향의 강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반대로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버림받은 아이가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평생을 버림받은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7살 때 그 앞집 사는 꼬마 아이와 소꿉놀이를 해요. 그 소꿉놀이를 할 때 이제 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의 양 부모는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키운 엄마 아빠다. 너를 낳은 엄마 아빠가 실제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잡수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엄마 아빠가 많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너는 엄마 아빠가 둘이지 나는 넷이다 자랑을 한 거예요. 이때 앞집 사는 꼬마 아이가 그럽니다. 그러면 너를 낳은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린 거네?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버림받은 상처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 그의 나이 23살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버립니다. 아주 매몰차게. 근데 놀라운 건요, 그의 친부가 잡스를 버릴 때 나이가 23살이었다는 거예요. 네. 스티븐 잡스도 똑같이 그의 친부처럼 그의 아버지의 나이 똑같은 나이에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버립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에요. 친부의 존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불행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울해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살에 대한 충동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불안과 혼란은 가중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진 그 가족 안에는요, 어린 시절에 그 가족사의 트라우마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족사 안에서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유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한 결혼 생활의 재현이에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할 거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불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자해 수단을 사용하고 자살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바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독에 의존합니다. 때로는 것이 알코올일 수 있고 도박일 수 있고. 자, 여러분, 저에게도 약간의 중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트 중독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 마트를 좋아해서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과 마트에 갑니다. 와이프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 운전해주죠, 짐 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와이프가 저를 빼고 마트를 가면 삐질 때도 있어요. 왜 날 빼고 하냐. 저는 이제 이상하게 그 마트가 좋아요. 그래서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사고, 뭐 다행히 백화점은 아닙니다. 마트에 사면서 또 가족들과 같이 또 그건 뭐 다 있잖아요.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오는데 약간 제가 이제 쇼핑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또 홈쇼핑에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을 나는데 제가 약간의 쇼핑 중독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약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약간의 뭐 중독적인 행동들, 처음에는 청량제 같은 어떤 기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몸에 불이 났습니다. 몸에 불이 난 걸 끌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바로 중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다라는 거, 내가 혼자라는 거,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걸 잊기 위해서 중독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자체에 의해서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이제 일부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칼 융, 세계적 심리학자 칼 융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더 먼 조상들이 완성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놓은 일들과 문제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아주 강하게 느낀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넘겨진
비개인적 카르마가 가족들에게 존재한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예. 칼 융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는 한마디로 이런 부모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이전 세대에게 물려받았던 카르마를 내 자녀 때에게 물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게 준 카르마가 있지 않아요? 네. 가난에 대한 두려움, 폭력, 학대, 외로움, 슬픔, 우울, 무기력. 어쩌면 그것이 너무너무 지겨웠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부모에게 봤던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물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죠. 자,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족 갈등, 그 부모 자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부부 갈등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이에요. 그 부부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거기서 결국은 부모 자녀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1을 읽으시면 돼요. 네. 시작. 부부 갈등은 1+1이다. 예, 제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예, 마트에서. 예. 여러분, 현재 부부 문제 있어요. 저 사람이 성격의 문제, 예? 뭐 또 여러 가지 현재 부부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부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부 갈등의 50%입니다. 딱 50%예요.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과거의 상처예요. 아니면 남편의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2002년도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어느 나라 다 유학이 힘들겠지만 참 독일도 공부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원리 원칙,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힘든 유학의 순간들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제가 언젠간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졌고 드디어 2002년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서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예. 언제나 첫 순간은 기억에 남습니다. 2003년도 제가 대학 교수가 되자마자 예. 그 첫 강의에 있었던 그 경험을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방을 들고 설레는 가슴으로 이제 첫 수업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그 긴 유학 생활에서 꿈꿨던 그 순간을 맞는 거잖아요. 감격스럽죠. 그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제 제 강의실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계단에서 한 학생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교수님이시죠? 예. 교수님, 제가 교수님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아냐니까 자기가 이제 신임 교수님인지 안 돼요.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한다고 하면서 자판기로 저를 데려가서 100원짜리 커피를 뽑아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고맙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강의실은 4층인데 제가 사실 마시고 싶지도 않은 그 커피를 들고 4층까지 이렇게 걸어갈 거 생각하니까 불편했습니다. 되게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태잖아요. 긴장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권한 그 학생에게 고맙지만 나중에 사달라고 이제 정중히 거절하고 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커피를 권했던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옵니다. 아까는 막 웃으면서 다가왔는데 이제는 인상을 딱 쓰고 앉아서 저를 노려봐요. 느낌이 옵니다. 삐진 거야. 당신이 내 커피 거절했지? 참 이게 요즘 교수 노릇하기 힘들다는데. 강의를 막 할 때 학생들의 질문 2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볼 때, 또 하나는
얼마나 교수가 아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당시 저는 이제 새내기 교수였고 미숙한 교수였죠. 예. 근데 이 학생은 후자의 질문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딱 그 질문에 갈고리가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참 강의하는데 교수님 잠깐만요. 아까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의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교수의 권위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에 홈페이지 발달된 거 모르냐고. 홈페이지에 악플을 달 수 있대요. 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악플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신인 교수에게 악플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말 듣는 순간 일종의 협박이었죠. 아, 이 학생이 아니라 환자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속된 힘든 질문들이었습니다. 참 말 그대로 액땜을 충분한 것 같아요. 첫 학기, 첫 강의인데 다행인 건 종강 있잖아요. 이제 종강할 무렵에 학생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음료와 다과를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 옆자리가 비었는데 그 옆자리에 그 학생이 앉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힘들었거든요. 주스를 딱 따서 마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스를 반쯤 남기고 그거를 저에게 권합니다. 교수님 주스 드세요? 당황했어요. 새 주스병도 있어요. 자기가 이때고 마신 그 절반 남은 걸 저한테 권하는 거 보면서 순간 당황했으나 그 커피 한 잔의 거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저로서는 거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민 거를 다 꿀꺽꿀꺽 마시자마자 학생의 표정은 15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교수님 너무 애쓰셨어요. 다음 학기에도 교수님 수업 꼭 들을게요. 정말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고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업에서의 긴장감이 새내기 교수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싶었어요. 커피 거절한 거 미안하다고. 근데 사과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교수님 무슨 소리에 그럴 것 같아요. 사과를 받아준 다음에 자기가 삐진 게 드러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시자마자 해결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우연히 이 학생과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럽니다. 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빴대요. 그 바쁜 엄마에게 예쁨 받으려고 엄마라고 다 할 때마다 엄마는 이런 거야. 저리 가.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저리 꺼져. 늘 거절받고 무시받았던 거예요. 그거는 어린 시절의 상처이긴 하죠. 자, 근데 성인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한 젊은 교수가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얼굴 트고 안면 트고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쌀쌀맞게 거절해요. 거절한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날 부모에게 거절받았던 그 상처가 덧난 겁니다. 그리고 순간 이제 우리 대인관계 법칙 있지 않습니까? 받은 건 반드시 돌려준다. 15주 동안 돌려줬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전이 감정. 바로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이유 없이 비워지고 그리고 싸웠을 때 도저히 타협과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이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이 감정은 부부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인관계 안에서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쪽 부위가 약해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부위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살짝 여길 칩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라고 하죠. 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여기 상처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난 너무 아파서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그 상대방을 확 밀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살짝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믿을 정도로 돌려줄 정도 한 건 아니라고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부당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당하다 느끼면서 그 둘은 타협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의 가족 관계를 전의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때로는 타협할 수 없었던 그 부부 갈등과 그 자녀의 한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네. 그 모습은 그 아이의 모습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난날의 상처의 감정이 건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한 엄마가 있습니다. 네. 자녀의 어떤 행동을 보면 너무 못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자기에게서 싫었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싫었던 부분을 딸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가 난 건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 이렇듯이 오늘 가족관계 많은 갈등에는 이 전의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클린턴은 전 미국 역사상 참 놀라운 정치가 중에 하나죠. 예. 또 그의 부인 힐러리는 참 대단한 정치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억에서 가물거리겠지만 클린턴의 재임 말기 대단히 큰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몰리게 됩니다. 자, 미국 역사상 참 참담한 일이었죠, 사실은요, 미국인들에게. 네. 근데 이거는 한 유력 정치가의 몰락만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아픔이었죠. 그는 남편이었고 아빠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클린턴은 그의 책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의 미국 최고의 부부 상담가를 초빙해서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이 클린턴 부부는 부부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고하기를 이때 만일 우리 부부가 상담받지 않았다면 이혼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클린턴은 참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이기도 했어요. 네. 자, 그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백악관에 뽑혀서 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케네디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멋진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을 보면서 고등학생은 꿈을 갖습니다. 반드시 오겠다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자, 하지만 그는 약점이 있었어요. 가족사의 불행이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공식적인 이혼만 3번이에요. 네, 그 당시. 요즘에야 미국 사람들의 이혼은 때로는 좀 흔할 수도 있지만 이전 세대의 이혼 3번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출생도 또한 불행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2차 대전을 참전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못 왔어요. 근데 휴가 온 적이 없는데 부인이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클린턴의 생부가 누구냐? 엄마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탄생의, 출생의 아픔이죠. 여러분, 그의 가족사에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가족의 붕괴는 그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젊은이를 큽니다. 야망을 갖고 정말 승부사 기질로 노련한 정치가가 됐으나 그의 내면에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고 작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저의 직업은 이제 가족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세요. 예, 이분은 그 오랫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원망이냐면 이분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살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 시골 속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골목엔 친구들이 넘쳐났고 그래서 그 골목에서 완전히 뛰어노는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예. 근데 그런 이제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서울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가게 된 거였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예, 서울로 갔지만 거기는 자연도 없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로 바빴고 그나마 엄마는 남동생 때문에 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가자마자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친구도 없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나마 엄마는 동생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는 너무나 외로운 그 어린 시절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분노 속에서 그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제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제 서로 데려가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이제 차를 갖고 와서 태우려고 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멍하니 봤대요. 자기는 울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발 나 좀 잡아달라고 난 서울 가기 싫다고 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했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냉정해서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힘들었다는 거. 그 예쁜 손녀를 서울로 보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기 어려워지죠. 1년에 한두 번 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쁜 공주님을 서울로 떠나 보낼 때 더 상심한 건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직 자기의 감정만 본 거예요. 오직 자기만 외로웠고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했지 할머니가 더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힘들었겠네요. 아니 저보다 더 힘들었겠네요. 제가 갈 때는 그냥 멍하니 있었지만 제가 차를 타고 서울에 갔을 때는 아마도 우리 할머니는 땅바닥에 덥석 주저앉아서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 여성분은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할머니의 마음을 역지사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지나간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자신의 외로움과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여성은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저초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깨어진 가족 관계와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선조들은 역지사지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역지사지야말로 그 깨어진 갈등과 그리고 긴장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국제시장 영화가 이제 나왔을 때 저는
60대 후반에 한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던 한 남성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제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오직 자기 어머니와 동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특히 부인은 자기 핸드폰의 단축 번호가 7번인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1번은 시어머니, 2번은 남동생. 그리고 이제 부인과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나 당신의 남편은 시어머니와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갈등은 여전히 은퇴한 지금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이 남성은 이 가족 전체에 가해자인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분이 코너에 몰려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냐고. 이분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병으로 자기가 20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20살 때부터 가장으로서 살았던 거죠. 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20살 때 아버님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장남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먼저 가지만 남은 엄마와 장애인인 너의 남동생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감겠다는 거죠. 이 장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죠. 걱정 말라고. 엄마와 동생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이 국제시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네. 끝까지도 이해받지 못한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너무 힘들었다고 울부짖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긴 시간을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얻은 것은 가족들의 비난과 원망의 말만 듣게 된 거, 그게 나는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60대 후반의 남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에요. 네. 목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서름이 터진 거죠. 이거예요. 정말 그 유언을 지키고 싶었어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는 그걸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의 이야기는 언제나 동일한 방법의 치유입니다. 바로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응? 그 아버지가 가졌어야 될 그 운명들, 예.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의 그 사연을 존중하고 공감할 때 오히려 다른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의 협력을 가로막고, 그리고 정말 가족 간의 갈등과 긴장을 불러오는 그런 가족의 트라우마는 바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우리의 오랜 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애를 지켜야 합니다. 아셨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애를 단단히 해야 되고요. 근데 노력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상처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원망과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고 서로 더 이해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